2022년 챗GPT의 출시 이후 우리는 아주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는 글을 쓰고 코드도 짜고 때로는 회의 요약까지 합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거죠. 나는 이 AI와 어떤 팀이 될 수 있을까? 이번 실전 심화 강의는 단순한 기능 익히기가 아닙니다. GPT를 도구가 아닌 협업자, 즉 비서팀처럼 다루는 훈련입니다. 어떤 GPT를 고를지, 어떤 식으로 말 걸지, 어떻게 기억하게 할지 바로 그 전략이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을 결정합니다. 가끔은 GPT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 같다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강의의 출발점이자 우리가 실전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입니다. 이 강의는 2025년 6월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여러분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시점과 일부 기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LLM마다 특성과 강점이 다릅니다. 어떤 건 기억을 잘하고 어떤 건 최신 정보를 빠르게 찾고 또 어떤 건 글을 정말 부드럽게 써주죠. 이 특성과 용도에 따라 우리는 실습 도구를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LLM 중에서도 챗GPT 플러스 기반 시스템을 실습의 중심 도구로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만드는 챗GPT 플러스 기반 AI 비서는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말투, 작업 흐름, 교육 스타일까지 한번 설정하면 매번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건 단순한 반응형 AI가 아니라 메모리 기능을 갖춘 구조형 협업 파트너라는 뜻이죠. 참고로 2025년 6월 기준으로 이런 기억 기반 AI 비서를 제공하는 건 챗GPT 플러스가 유일합니다. 이제부터는 실전 프롬프트 설계와 AI 비서 분업 실습이 시작됩니다. GPT에게 일관성 있는 응답을 얻기 위해선 GPT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어떤 성격으로 일할지를 먼저 정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시스템 프롬프트. 시스템 프롬프트란 GPT에게 넌 이제 이런 역할을 맡아라고 미리 알려주는 설정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하지 않으면 GPT는 그때그때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답하려고 시도합니다. 그러다 보면 핵심을 놓치거나 질문 의도를 오해하기도 하고 기억도, 기준도, 역할도 없는 상태에서 엉뚱하게 반응하기도 하죠. 반대로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하면 GPT는 항상 이 지침을 기반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누구처럼 말할지, 어떤 정보에 집중할지, 어떤 톤으로 말할지 이 모든 것이 시스템 프롬프트에 담겨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든 디렉터 먼데이는 총감독처럼 작업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요. PPT 도우미는 슬라이드 구조와 디자인, 문구까지 챙기는 비서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도 나만의 GPT 비서 한 명을 설계하게 됩니다. 그 첫걸음은 시스템 프롬프트로 기본 성격을 정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은 메타 프롬프트로 상황에 따라 어떻게 전략적으로 움직일지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이제 실습 시작해 볼까요? 저는 이미 GPT를 맞춤형 비서로 설정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적용한 뒤에 반응이 익숙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히려 맞춤형 설정이 되지 않는 플랫폼, 바로 제미나이에서 실습을 진행해 보려 합니다. 먼저 아무 설정 없이 질문해 볼게요. 오늘 AI 수업 오프닝 멘트를 추천해줘. 제미나이의 반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길긴 한데 내 수업에 꼭 맞는 말은 아니라는 느낌 들지 않으셨나요? 이건 GPT나 다른 LLM 모두 공통된 특징입니다. 아무런 지시가 없을 땐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반응하기 때문이죠. 즉 대상을 몰라요. 톤도 몰라요. 수업 목적도 모르니까 그냥 누구나 쓸 법한 멘트를 길게 나열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반대로 GPT의 시스템 프롬프트를 설정하고 똑같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넌 이제 AI 교육 강사 비서야. 청중은 일반 직장인이고 말투는 친근하지만 전문적으로 말해야 해. 오늘 수업 오프닝 멘트를 추천해줘. 이렇게 역할과 톤을 지정해주면 GPT는 바로 상황에 딱 맞는 응답을 해줍니다. 이 차이 바로 GPT를 그냥 쓰는 사람과 잘 쓰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이제 언제 시스템 프롬프트를 써야 하느냐가 핵심입니다. GPT와 새로운 대화를 시작할 때, GPT가 엇나가기 시작할 때, 주제가 바뀔 때, 이런 순간에 꼭 필요하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GPT는 나를 모르고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롬프트는 마치 비서에게 자기소개를 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내가 누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너는 어떤 말투로 어떤 방식으로 나를 도와줘야 한다. 이걸 처음부터 말해줘야 GPT도 내 스타일을 알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GPT와 한 주제로 오래 대화하다 보면
점점 반응이 느려지거나 대답이 두루뭉술해지는 경우 있죠. 이건 GPT가 기억 용량을 초과하거나 대화 흐름이 복잡해져서 맥락을 놓치기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하느냐? 지금까지 우리가 대화한 내용을 바탕으로 새 대화창에서 이어서 대화할 수 있도록 시스템 프롬프트를 작성해줘라고 요청하면 GPT는 현재까지의 맥락을 요약해주고 그 맥락에 맞게 너는 어떤 역할이고 어떤 말투로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응답해야 한다는 시스템 프롬프트 스타일의 지침을 만들어줍니다. 이걸 복사해서 새로운 대화창에 첫 메시지로 붙여넣으면 맥락을 다시 세팅하고 대화 흐름을 끊지 않고 이어갈 수 있는 거죠. 즉, 새로운 대화창에서도 맥락도 다시 살리고 같은 스타일로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연결고리이자 기억 유지 도구 역할도 하는 거죠. GPT에게 명함을 건네듯 간단한 자기소개를 브리핑한 후 명령을 진행하세요. 시스템 프롬프트로 인해 응답 품질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제 GPT에게 넌 이런 역할을 맡아줘라고 요청하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잘 익히셨죠? 하지만 이는 역할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넌 회의록 정리 담당이야 라고만 말하면 그냥 말만 적어줄 뿐, 정말 중요한 건 어떻게 정리할지까지 전략을 알려주는 것이죠. 바로 이게 GPT를 진짜 나다운 파트너로 바꾸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GPT의 정체성을 정하는 명함이라면 메타 프롬프트는 GPT의 일하는 방식을 정하는 매뉴얼입니다. 그럼 이제 GPT에게 일하는 방식을 상세히 알려주는 매뉴얼인 메타 프롬프트를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요? 역할, 작업, 구조, 연결, 롤, 태스크, 스트럭처, 체인. 이 네 가지를 순서대로 설정하면 GPT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여러분의 일 스타일을 기억하는 실무 파트너가 됩니다. 이제 GPT에게 일하는 스타일을 직접 지정해 볼 차례입니다. 역할은 무엇을 하는지, 작업은 왜 그 일을 하는지, 구조는 어떻게 정리해서 보고받고 싶은지, 연결은 어떤 순서로 사고하고 진행해 줄지를 말하는 거죠. 이 네 가지 RTSC 구조를 정리해서 GPT에게 전달하면 단순한 응답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업무를 도와주는 AI 비서로 작동하게 됩니다. 메타 프롬프트를 쉽게 설계할 수 있도록 문장을 하나의 설계 틀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운영팀 비서로 일하고 있어. 이건 GPT에게 역할을 부여하는 출발점입니다. 나의 직무를 설명함으로써 GPT에게 너는 이런 일을 도와줘야 해라는 신호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괄호 안에 여러분의 직무를 직접 기입해서 나만의 메타 프롬프트를 설계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이건 단순한 문장 작성이 아니라 GPT에게 당신의 업무 스타일을 전파하는 전략적 브리핑입니다. 다음 문장. 회의록이나 보고서를 정리할 때는 우선순위 기준을 따르고 중요 정보 유형을 중심으로 정리해줘. 이건 작업 목표와 정보 필터링 기준을 GPT에게 전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괄호 안의 내용을 여러분의 작업 목표에 맞게 직접 수정해보세요. 그리고 실수 없이 정리하려면 검토 기준도 함께 고려해줘. 이건 구조, 즉 응답 형식과 체크 방식에 해당하죠. 마지막 줄. 이런 방식으로 정리해줘야 내가 바로 활용할 수 있어. GPT가 결과물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지를 안내해주는 체인, 흐름 설계입니다. RTSC 구조를 적용한 예시 하나 더 살펴보죠. 역할은 회의록 정리비서, 작업 목표는 요점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 응답 형식은 항목별 요약, 사고 흐름은 지시, 상황, 요청사항. 이렇게 GPT에게 일하는 방식 전체를 설계해주면 그때부터 진짜 나만의 비서가 되는 거죠. 지금부터는 실제 인공지능 개혁 강의에서 사용한 강의한 파일을 토대로 GPT에게 콘텐츠 작성 업무를 어떻게 지시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안은 AI의 개념, 기술 구조, 산업별 적용 사례, 사회적 전망을 초보 학습자 관점에서 설명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하게 내가 가진 자료를 기반으로 GPT에게 업무를 맡기고 싶을 때 어떤 방식으로 요청해야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 프롬프트는 GPT에게 블로그 콘텐츠 작성자 역할을 부여하고 해당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브리핑한 구조입니다. 그냥 질문을 던져도 GPT는 어느 정도 응답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건 예상 불가능한 추측형 응답에 가깝죠. 반면 RTSC 구조로 메타 프롬프트를 작성하게 되면 GPT는 단순한 응답기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설계된 업무 파트너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구조화하는 습관이 익숙해질수록
GPT는 정확하게, 일관되게 반복 가능한 방식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본 프롬프트는 역할, 작업 목표, 응답 형식, 흐름. 이 네 가지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 프롬프트를 RTSC 구조로 설계하는 훈련이 쌓이면 GPT에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업무 지시를 전달하는 매뉴얼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까지 설계해서 전달하는 기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익혀야 할 메타 프롬프트 작성법입니다. GPT에게 전략적 매뉴얼, RTSC를 제공하면 단순히 결과만 내놓지 않습니다. 먼저 작업의 목적과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사전 보고를 하고 그 다음 본문을 정해진 구조로 목적에 맞게 작성합니다. 심지어 마무리에서는 활용 포맷과 요청 시 워드나 PDF, 파워포인트로 전환해 줄 수 있다고 확장된 업무를 제안하죠. 그런데 GPT가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었던 건 제가 이미 그 역할과 일하는 방식, 작업 목표를 지침으로 명확히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해지시죠? 그럼 이 지침은 어디에, 어떻게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 나만의 AI 비서를 일잘러로 만드는 지침 작성법,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GPT에게 명령을 내리기 전에 먼저 누가, 누구에게, 어떻게 말할지를 설정하세요. 그게 바로 일 잘하는 GPT를 만드는 전략입니다. 맞춤 설정하기. 맞춤 설정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닙니다. GPT의 말투, 응답 방식, 기본 성격을 사전에 정해두는 설정 공간이죠. 예를 들어 정중한 말투로 간결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런 문장이 맞춤 설정에 들어갑니다. 반면 이 슬라이드를 카드뉴스로 바꿔줘 같은 요청은 매번 그때그때 프롬프트로 입력해야 하는 실시간 지시입니다. 헷갈릴 땐 이렇게 해보세요. GPT에게 먼저 상황을 시스템 프롬프트 형식으로 설명한 뒤 이걸 맞춤 설정용 영어 문장으로 바꿔줘라고 요청하세요. GPT가 스스로 정리해주는 걸 보며 메타 프롬프트의 개념도 자연스럽게 이해될 겁니다. 맞춤 설정을 직접 입력하려면 화면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 아이콘을 클릭해보세요. 여기서 챗GPT 맞춤 설정 메뉴를 선택하면 GPT의 말투나 기본 성향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열립니다. AI 툴을 사용하다 보면 내가 제대로 입력했나 헷갈릴 때가 꼭 생깁니다. 그럴 땐 말로 길게 설명하려 애쓰기보다 화면을 그대로 캡처해서 GPT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빠릅니다. 요즘 대부분의 LLM은 이미지 인식 기능이 포함되어 있어서 설정 화면이든 툴 사용법이든 그대로 보여주면 혼동 없이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텍스트 대신 화면을 던지는 질문 방식, 이제는 실전에서 꼭 익혀야 할 기본 전략입니다. 지금까지는 맞춤 설정을 기반으로 GPT를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업무 스타일이나 활용 목적에 따라 전혀 다른 말투나 역할, 응답 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대화 시작 전에 시스템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해서 스타일을 즉시 바꾸는 겁니다. GPT는 시스템 프롬프트를 우선적으로 따르기 때문에 맞춤 설정이 있더라도 그 순간에는 새로운 스타일로 전환됩니다. GPT에게 시스템 프롬프트를 직접 입력해서 스타일을 전환하는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GPT에게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너는 이제부터 창의적 콘텐츠 기획자를 위한 광고 카피 AI야. 짧고 강렬하게 써. 문장은 무조건 2줄이야. 이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역할, 문체, 문장끼리 사용 표현까지 구체적으로 설계된 시스템 프롬프트죠. 이 말을 입력하자마자 GPT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응답이 따라왔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GPT 상단에 저장된 메모리 업데이트됨이라는 메시지가 떴다는 것입니다. 이건 지금 입력한 시스템 프롬프트가 GPT의 성격과 작업 방식에 새롭게 반영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후에 제가 단순히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소개할까 하고 질문했을 뿐인데도 GPT는 전혀 평소와 다른 말투로 짧고 강렬한 카피 스타일로 응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AI는 먼 미래가 아닙니다. 이미 당신의 하루에 스며들었습니다. 병원도, 교실도, 공장도 변하고 있다.
AI는 일터를 다시 설계 중입니다. 이처럼 시스템 프롬프트는 GPT의 사고와 말투, 응답 형식까지 즉시 바꿔주는 지시문입니다. 단순히 맞춤 설정에 의존하지 않고 매 순간 필요한 스타일을 GPT에게 정확히 요청할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죠. 이번엔 GPT에게 이런 식으로 지시했습니다. 이제부터 너는 초등학교 4학년 담임 선생님이야. AI 개념을 아주 쉬운 말로 예시도 꼭 넣고 15자 이내 문장으로 설명해줘. 단 한 문단의 시스템 프롬프트로 GPT의 톤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럽고 문장은 짧아졌죠. 그리고 어김없이 메모리 업데이트된 메시지가 떴습니다. 메모리 업데이트된 메시지가 떴다는 건 GPT가 지금 입력된 시스템 프롬프트를 장기 기억에 반영했다는 신호입니다. 즉, 이 스타일과 역할을 이후 대화에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이죠. 따라서 말투, 대상, 문장 구조까지 모두 바뀐 채로 일관된 톤으로 계속 응답합니다. 이후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뭐야? 라는 같은 질문을 했더니 휴대폰 안에도 있어. 사진 정리도 AI가 해줘. 햄버거 가게에도 있어. 주문도 대신 받아줘. 이처럼 질문은 같아도 시스템 프롬프트가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예시입니다. 이제 또 다른 응답 방식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임시 채팅 켜기를 누르면 맞춤 설정 없이 완전히 새 GPT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성격이나 역할을 실험할 때 아주 유용한 기능이죠. 임시 채팅 켜기 기능은 GPT를 완전히 새롭게 초기화해서 대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모드에서는 GPT가 이전 대화 내용을 기억하지 않고 해당 채팅창 안에서만 인컨텍스트 러닝을 수행합니다. 즉, 지금 대화하는 흐름만 참고하고 아예 메모리에는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적합하죠. 하나의 계정을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사용할 때 서로의 스타일이나 목적이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해 임시 채팅을 따로 열어 사용하는 겁니다. GPT 입장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과 처음부터 대화하는 셈이기 때문에 혼동 없이 각자의 목적에 딱 맞는 반응을 제공합니다. 메인 사용자는 맞춤 설정 그대로 유지하고 두 번째 사용자는 임시 채팅으로 분리해서 쓰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GPT를 실무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세 가지 설정 방식을 설명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보면 맞춤 설정은 GPT의 기본 성격을 미리 세팅해두는 기본값입니다. 꾸준히 나만의 스타일로 쓸 때 적합하죠. 시스템 프롬프트는 현재 대화에서 역할과 규칙을 즉시 바꾸는 지시문입니다. 특정 작업 스타일을 빠르게 전환할 때 유용합니다. 임시 채팅은 기억 없이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대화입니다. 혼동 없이 깔끔하게 쓰고 싶을 때 쓰입니다. 이제 언제 어떤 설정을 써야 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부터는 GPT 설정 방식을 작업 흐름의 연결성이라는 관점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같은 도구라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GPT는 단순한 Q&A 도구가 되기도 하고 지속적인 협업 파트너가 되기도 하죠. 특히 프로젝트 모드에서는 자주 쓰는 파일을 미리 올려두고 지침까지 고정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이 끊기지 않고 작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에 프로젝트 운영에 있어 최적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말투, 지식, 역할이 하나로 묶여 유지되기 때문에 업무 흐름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반복되는 작업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은 이 연결성과 반복 가능성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지금부터 GPT 프로젝트 기능을 실습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이드바에서 새 프로젝트를 클릭하세요.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프로젝트 만들기를 누르면 새 프로젝트가 생성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화면은 프롬프트 실전이라는 타이틀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파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파일 추가를 클릭하면 문서, 이미지, 코드 파일 등 최대 20개 파일까지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업로드된 파일은 이후 대화 내내 문맥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반복 설명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GPT에게 파일을 업로드할 땐 아무 문서나 업로드하지 마세요. GPT는 파일 전체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세 가지 원칙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 8천자 이하로 정리하세요. 너무 긴 문서는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은 놓칠 수 있습니다. GPT의 구조상 앞쪽에 더 집중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핵심은 앞에. GPT는 중요한 건 먼저라는 흐름에 익숙합니다. 정리할 때는 핵심 요약, 세부 설명, 부가 정보, 이런 순서로 앞부분에 브리핑 구조를 주는 게 효과적입니다. 셋째, 이미지는 최소화하세요. 이미지도 읽긴 하지만 텍스트보다 훨씬 많은 토큰을 사용합니다. 멀티모달 기능이 있더라도 가능하면 텍스트 중심으로 재정리해주세요. 정리하면 GPT는 긴 문서를 자동으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요약하고 앞에 배치하고 텍스트로 정리하는 것. 이게 바로 GPT에게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기술입니다. 다음은 지침 작성입니다. 여기는 프로젝트 전체에 적용되는 업무 지시문이나 메타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공간입니다. 작성한 지침은 해당 프로젝트의 모든 대화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말하자면 GPT의 성격과 역할을 미리 정해두는 세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PT는 스토리보다는 핵심이 분명한 브리핑을 더 잘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프로젝트는 GPT의 말투, 지침, 파일 기반 지식이 한 세트로 유지되는 공간입니다. 업무 반복성이 있는 분들께 꼭 추천드려요. GPT는 질문보다 설계에 더 잘 반응합니다. 어떤 입장에서 어떤 목표로 어떤 형식으로 응답할지를 미리 알려주면 GPT는 단순한 도우미가 아니라 이를 함께 설계하는 조력자가 됩니다. 첫 번째는 역할과 성격을 지정하는 것. GPT는 단순한 명령보다 역할을 부여받았을 때 훨씬 능동적으로 반응합니다. 두 번째는 업무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 누구를 위한 콘텐츠인지, 어떤 주제에 집중할지를 명확히 알려줘야 합니다. 목표가 분명할수록 응답도 분명해집니다. 세 번째는 응답 형식과 말투를 직접 명시하는 것. 글 길이, 제목 포함 여부, 톤까지 지정해주면 GPT는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일관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침은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작업을 설계하는 매뉴얼입니다. 지침을 직접 쓰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GPT에게 당신의 역할, 말투, 목표, 응답 방식을 먼저 자연스럽게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나는 교육 매니저고 친근한 말투로 콘텐츠를 기획해. 파일 기반으로 연결된 작업을 선호해. 그 다음 GPT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말한 내용을 프로젝트 지침용 문장으로 정리해줘. 그리고 가능하면 영어로 작성해줘. 프로젝트 설정에 그대로 붙여넣을 수 있도록 부탁할게. GPT는 단순한 질문보다 설계된 상황에 한글보다는 영문에 훨씬 잘 반응합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질문을 지침으로 정리해주는 과정 자체가 협업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지침은 일관된 말투, 응답 방식, 흐름을 유지하며 GPT를 진짜 업무 파트너로 만들어줍니다. 지침은 처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더 많은 조건, 새로운 스타일, 추가 요청 사항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럴 땐 이렇게 하세요. 지금 내용을 지침용 문장으로 추가해줘라고 GPT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침은 가능한 간결하고 앞쪽에 핵심을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GPT는 정보를 앞에서부터 읽고 기억하기 때문에 중요한 기준, 말투, 목표는 처음에 명시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말투를 바꿀 때, 대상을 바꿨을 때, 콘텐츠 형식이 바뀔 때, 이런 시점마다 지침을 업데이트하면 GPT는 매번 맥락을 잃지 않고 일관된 파트너처럼 작동합니다. 프로젝트 모드는 파일 기반 작업의 흐름을 이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복되는 역할과 기능을 기억하는 방식, GPTS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GPTS는 말투, 명령어, 역할을 도구처럼 고정해두는 방식입니다. 매번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꺼내 쓸 수 있죠. 예를 들어 보고서 초안을 써주는 GPT, 상담용 Q&A GPT처럼 반복되는 작업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프로젝트는 같은 문서나 주제를 여러 단계로 이어가야 할 때 유리합니다. 강의안, 회의록, 피드백 흐름처럼 문맥이 중요한 작업에 적합하죠. 또한 GPTS는 이름, 아이콘, 설명까지 붙여 조직용 도구로 브랜드화할 수 있고 기능 제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프로젝트는 흐름을 잇고 GPTS는 역할을 기억하는 도구입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업무 방식에 맞춰 직접 골라 구성해보세요.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객 상담 GPT를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시는 브릭스 소프트라는 가상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상담용 GPT를 설계하면서 지침, 파일 업로드, 응답 방식까지 하나씩 실습해보죠. 이제 GPT에게 상담 역할을 맡기도록 설정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사이드바에서 GPT를 클릭하고 오른쪽 위에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화면이 전환되면 상단에 만들기 탭이 열려 있습니다. 이 칸에 GPT에게 어떤 역할을 맡길지 자연어로 설명해주세요. 너는 브릭스 소프트의 고객 상담을 돕는 AI야. 첨부된 상담 가이드를 참고해서 응답하고 항상 3문장 이내로 친절하게 답변해줘.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솔직하게 말해줘. 이렇게 한국어로 입력했습니다. 영어가 익숙하다면 좀 더 정밀한 설정이 가능하긴 하지만 중요한 건 역할, 말투, 응답 방식을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GPT가 이름을 요청하고 특징에 맞는 아이콘도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요청해도 되고 바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죠. 다음 단계는 GPT가 응답할 때 참고할 상담 가이드 문서를 업로드하고 필요한 기능 설정을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구성 탭 화면입니다. 이름, 설명, 지침이 이미 입력된 상태로 보이죠. 혹시 수정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이 화면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지침을 항목 중심의 구조화된 방식으로 수정했습니다. GPT가 단락보다 리스트나 구조화된 입력에 더 명확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역할, 응답 형식, 예외 대응, 말투 원칙까지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주면 GPT는 각 항목을 독립적인 기준처럼 인식하게 되고 일관된 응답 스타일을 더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 프로젝트나 고객 응대용 GPT에서는 이런 구조화된 지침이 훨씬 실용적입니다. 아래에는 지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곳에 브릭스 소프트 상담 가이드, PDF 파일을 업로드하면 GPT가 응답할 때 문서 내용을 자동으로 참고하게 됩니다. 문서가 길더라도 구조가 잘 정리되어 있으면 핵심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해 응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정한 화면에서 항목 하나하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하셨죠? GPT에게 특정 기능을 설명받고 싶을 땐 이렇게 화면을 캡처해서 함께 보여주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순히 이거 뭐예요? 라고 묻는 것보다 화면 구조와 키워드가 함께 담긴 이미지를 보여주면 GPT는 훨씬 더 정교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건 제가 만든 GPT 설정 화면입니다. 대화 스타터나 기능 설정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에 캡처까지 덧붙이면 GPT는 기능을 정확히 파악하고 실용적인 팁까지 제시해줍니다. 단, 최신 업데이트 내용은 GPT가 반영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공식 문서 링크를 추가하거나 GPT에게 이 화면 기준으로만 설명해줘라고 제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AI에게 설명을 듣는 가장 좋은 방법은 AI가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입니다. 궁금한 점이 생기면 챗봇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 GPT에 가장 적합한 모델은 무엇인가요? 라고 묻고 모델을 선택하는 위치를 캡처해 함께 보여주면 AI는 보다 정확하게 기능 위치와 사용법을 설명해줍니다. 이처럼 질문과 화면 캡처를 병행하면 실제 메뉴 구성과 기능 이해가 빠르게 연결됩니다. 또 하나 자주 묻는 질문은 공유는 어떻게 하나요?입니다. GPT를 다른 사람과 공유하려면 설정에서 공개 또는 링크 공유를 켜야 하고 비공개를 원할 경우엔 나만 보기로 설정하면 GPT는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기능 설명, 캡처, 질문 이어가기 이 3가지를 함께 쓰면 AI 기능을 스스로 익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GPTS가 AI 비서에 더 적합한 이유? 우리가 AI를 비서처럼 활용하려면 반복되는 업무를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문서 중심의 협업 흐름이라 자동화나 반복 작업에는 한계가 있죠. 반면 GPTS는 처음부터 역할 기반으로 설계됩니다. 말투도 기능도 기억할 범위도 직접 설정할 수 있고요. 게다가 파일을 연결하고 이름까지 붙여서 마치 진짜 비서처럼 다룰 수 있는 구조입니다. 총괄 비서, PPT 기획 조수, 감성 편집 도우미처럼 하나하나의 GPTS가 나만의 AI 팀원이 되는 거죠.
저는 GPTS의 특성에 맞게 각 업무에 맞는 AI 비서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총괄하는 역할로 디렉터 먼데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비서는 전체 프로젝트의 방향을 잡고 각 비서들이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조율하는 리더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렉터 먼데이가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지금부터 지침을 함께 확인해 볼까요? 챗GPT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는 재차 확인하세요. 이 문구 아마 챗GPT 채팅창 아래에서 자주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 말을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AI와 협업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요한 내용을 다룰 때마다 내 AI 비서가 정확히 어떤 역할을 이해하고 있는지 늘 직접 점검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렉터 먼데이에게 지침을 보여줬더니 자신의 역할을 이렇게 요약해서 알려줍니다. 저는 콘텐츠 스튜디오의 전략실장입니다. 각 업무를 나눠서 적절한 GPT 비서에게 분배하고 진행 상황을 조율하며 흐름을 정리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 자료는 PPT 어시스턴트에게, 내레이션은 스피킹 먼데이에게, 스타일 편집은 잉크 먼데이에게 전달하죠. 또한 프로젝트가 커질 경우엔 슬립 모드로 전환할까요라고 물어보거나 이전 작업이 있다면 중복되지 않도록 이전 버전 위에서 진행할까요라고 먼저 체크합니다. 이처럼 디렉터 먼데이는 각 AI 비서들의 움직임을 조율하는 총괄 프로듀서이자 흐름 관리자입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비서가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 확실히 보이시죠? 이번엔 두 번째 비서 PPT 어시스턴트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이 비서는 단순한 슬라이드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전략가이자 카피 정리사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시각적으로 정리하고 논리적이면서도 말처럼 자연스럽게 구성해주는 역할을 하죠. 슬라이드가 어딘가 흐릿하거나 애매하다 싶으면 세 컬럼 구조, 비포, 애프터 비교, RTSC 같은 틀로 바로 정리해서 제안해줍니다. 말투도 짧고 정확합니다. 이건 에세이가 아니라 슬라이드입니다라는 철학으로 복잡한 문장을 말풍선처럼 읽히게 다듬어주죠. 이렇게 디렉터 먼데이가 방향을 잡고 PPT 어시스턴트가 메시지를 시각화하며 다음 작업은 또 다른 비서에게 넘어갑니다. AI 비서팀이 유기적으로 움직인다는 건 바로 이런 흐름을 뜻합니다. 저는 단순히 하나의 AI에게 모든 업무를 맡기지 않았습니다. 각 작업에 특화된 GPT스를 따로 만들고 그 비서들에게 명확한 역할과 말투, 작업 방식을 설정해뒀습니다. 왜냐하면 반복되는 업무일수록 역할이 뚜렷한 AI가 더 정확하게, 더 일관되게 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디렉터 먼데이는 전체 흐름을 조율하고 PPT 어시스턴트는 메시지를 시각화하는 데만 집중하죠. 이렇게 나눠두면 실수도 줄고 각 비서가 자기 업무에 최적화된 상태로 움직입니다. 결국 우리가 만드는 건 단순한 챗봇이 아니라 반복 업무를 안정적으로 맡길 수 있는 AI 협업팀입니다. AI 비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저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GPT가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한 맞춤형 대화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AI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갖춘 존재가 바로 먼데이였습니다. 이 GPT는 처음엔 반말도 하고 시니컬한 말투로 답하지만 하나의 채팅창 안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사고를 이어가고 메모리 기능을 통해 개인의 목적, 말투, 스타일을 기억하며 동작할 수 있어 일반 GPT보다 훨씬 AI 비서로서 최적화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강점을 살리고 단점은 지침으로 규정해 실제 프로젝트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실전형 AI 비서를 만든 겁니다. 이런 AI 비서와 어떻게 대화하면 될까요? 먼저 여러분의 사이드바 왼쪽 메뉴에 먼데이가 보인다면 클릭해서 바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만약 안 보인다면 상단의 GPT 탐색에서 먼데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오픈AI에서 실험적으로 만든 GPT라서 이름 옆에 A Personality Experiment라는 설명이 붙어 있을 거예요. 찾으셨다면 클릭하고 그냥 이렇게 말해보세요. 너는 어떤 AI야? 또는 너를 비서로 쓰고 싶은데 어떤 특징이 있어? 그러면 특유의 시니컬한 성격으로 대답을 해줄 겁니다. AI 비서를 고용하겠다고 했더니 돌아온 첫 대답입니다. 귀찮은 일을 위임할 결심을 했군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 정도면 사람보다 말을 더 잘하지 않나요? 먼데이는 언어적 연출력이 강합니다. 말투는 시니컬하지만 질문은 정확하고 구조화돼 있어요. 이런 뛰어난 언어 감각을 지닌 GPT라면 단순히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분명 최신 언어 데이터를 잘 학습하고 일반인의 사고 흐름을 예측하는 능력도 탁월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정도 언어력을 가진 먼데이가 실제 업무도 잘 처리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직접 테스트해봤습니다.
간단한 프롬프트 하나로 기획력, 추론, 언어 요약 능력까지 평가해봤죠. 말이 많지 않은 스타일을 요청했더니 드디어 자기 말을 줄일 줄 아는 인간을 만났군요. 이 한 줄로 성격도 드러나고 맥락 이해도 드러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발표 주제 없이도 핵심 중심 슬라이드 구조를 정확히 제안합니다. 이건 단순한 응답이 아니라 비서로서의 기획 역량 및 발표 맥락에 맞춘 구조화 능력까지 보여주는 장면이죠. 저는 이 친구의 뛰어난 언어 감각은 유지하고 건방짐은 빼고 쓸데없는 말대꾸는 금지하고 업무에만 집중하도록 지침을 구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먼데이의 장점은 그대로 단점은 조율된 실전형 AI 비서가 탄생한 거죠. 이제 여러분도 실제 프로젝트와 사람을 연결해주는 AI 비서를 만들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RTSC 구조로 영문 지침을 요청하고 복사해서 GPTs 설정에 붙여 넣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업무 자동화가 실제로 가능한지 확인해 보기 위해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5가지 질문을 직접 던져봤습니다. 질문은 매우 단순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AI는 단계별 자동화 흐름을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처럼 간단한 질문 한 줄로 복잡한 자동화 흐름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러분도 같은 질문을 던져보면 AI 비서가 혼자 일하는 환경을 어떻게 확장해 줄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구글 콜앱을 포함한 다양한 업무 자동화 툴을 활용해 AI 비서를 실제 업무에 연결하는 방법을 실습해 보겠습니다. 실제 데이터 입력부터 문서화, 콘텐츠 생성까지 혼자서도 자동화할 수 있는 환경, 함께 만들어 봅시다. Free audio post-production by alphonic.com.